지난 55년 MBC 충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지난 10월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오랜 기간 치매를 앓던 남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긴 돌보미 끝에 벌어진 간병살인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이제는 개인의 효심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 되어야 할 문제 간병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환 충청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정 충북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명선 복대 카리타스 노인요양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인숙 사단법인 제천 YWCA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준환 교수님, 가족 간 간병살인이 발생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네, 가족 간의 간병살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면 사실 좀 실태부터 조금 저희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간병살인에 대한 공식적인 실태 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고요. 예. 2018년에 서울신문에서 예. 2006년부터 2018년도까지 12년 동안에 그 법원에서 판결한 간병살인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자료가 있고요. 2025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역시 우리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병살인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예. 17년간 한 1년에 한 10건 남짓의 가족 간의 간병살인이 발생했고요. 예. 2006년도, 7년도 이때는 보통 3건에 불과했는데 2010년 이후로 넘어오면서 한 해에 17건, 또 많은 해에는 26건까지 증가하는 예.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조사한 거기 때문에 실제 공소권 없음이나 아니면 간병살인이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들은 제외가 돼서 실제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들이었고요. 예. 주로 아들이나 배우자, 남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령이었고요. 또 독특한 저희가 특성은 뭐냐면 이 가해자들의 한 20%가 여전히 만성 질환에 앓고 있었고 예. 약 10% 정도는 우울증을 네네. 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반대로 대부분 여성이었고요. 주로 아내와 네. 어머니가 주로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나이는 70대 이상의 고령자였고요. 또 대소변 이제 케어 같은 좀 고된 간병이 필요한 대상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간병한 기간은 평균을 내보면 한 7년 남짓 간병한 기간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실태를 보면 오랫동안 간병을 통해서 케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75% 정도가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7년 동안 간병을 하다 보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요. 예. 몸도 힘들고 돈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들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사실은 사랑하는 가족을 간병하다가 어떻게 보면 범죄로 결말을 이어지는 비극적인 현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고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계를 바탕으로 간병살인이 발생한 이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유를? 맞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원인이 가장 크고요.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돌봄이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그분이 가지게 되는 그 정신적 스트레스, 네. 나중에는 이거는 이제 그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면 무력감도 생기고 고립감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범죄로서의 어떤 살인이 아니라 그냥 이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말은 그거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대부분은 노노케어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노인을 케어하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요. 또 4분의 3, 약 75% 정도는
독박 간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만 간병을 오로지 수행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이 간병 살인이라는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간병 살인은 가정에서 가족이 간병하거나 병원에서 보호자가 간병하다가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근데 이 의원님, 가족 간에 간병을 하거나 전문 간병인한테 간병을 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 도내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행정기관이나 어쨌든 이렇게 자료로서 이렇게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워가지고 저도 이리저리 자료를 찾아봤는데 예.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비공식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일종의 뭐 비공식적인 노동시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어려웠고 그래서 좀 이렇게 찾다 봤을 때 어쨌든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노인 장기보험, 요양보험 통계 연보가 그나마 있어서 그거를 봤더니 시도별 주 수발자 현황으로 해서 추정할 수 있는 숫자가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은 한 77만 명 되고요. 충북은 약 3만 명 되는 거로 그것도 추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가정 내에서 간병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엄밀히 따져보면 이게 간병인지 그냥 식구끼리 사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통계로 생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돌봄에는 한계가 있고 정책이 중요할 텐데요. 그럼 간병과 관련해 현재의 정책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제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가족 간병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 교수님 어디에 있습니까? 네, 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고 나서 사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서비스의 양이 불충분하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시설에 입소하시게 되면 사실 부담이 보통 등급이나 아니면 그 본인의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보통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가 매월 들어가는데요. 예. 이 돈을 기약 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10년, 15년 하다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더라도 낮 시간에만 이용하시기 때문에 오로지 그 밤이 되거나 아니면 주말이 되면 가족들이 돌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문요양 역시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요. 그 시간 이외에는 또 가족들한테 이 간병의 부담이 다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갑자기 질병이 생겨서 이런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할 때도 또 그런 서비스가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청주의의 한계입니다. 신청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혹은 신청을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일부 통계에 의하면 한 40% 정도만 신청을 했지 60%는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라는 그런 실태 조사 보고서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좋은 서비스이긴 한데요. 문제도 이것도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체 병원의 30%밖에 병동의 30%밖에 운영을 하지 않고요. 실제 입원을 하더라도 주로 중증 환자보다는 경증 환자에게 서비스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간병이 정작 필요한 입원 환자들은 이 제도에서는 이용을 못하는 소외되고 있는 사각지대로 남고 있는 그런 문제를 먼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같은 맥락이고요. 장기요양 제도가 노인성 질환 중심이다 보니까 중증의 노인성 질환은 아니나 중증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장기요양 등급 받기가 또 한계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또 가족 돌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고요. 간호간병 통합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취지는 중증의 환자들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인 건강돌봄 시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를 해서 그 간호간병 통합 병동
85곳이 있는데 거기서 다 전수조사를 했더니 예, 예. 거기서 중증의 환자를 받아준다고 흔쾌히 응답한 곳이 4곳밖에는 없었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 돌봄이 전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사실 입원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그러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력으로는 돌볼 수 없다. 네. 이렇게 해서 그것이 그 간호간병 통합병동 같은 경우에는요. 일일 2만 원 정도만 내면 돌봄을 받을 수 있는데 간병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셔서 일일 13만 원에서 15만 원에 예, 예. 대한 비용을 이제 부담하고 보호자가 그거는 또 다시 공공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또 넘어올 예, 수밖에 예. 없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환자를 차별적으로 받는 또 그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소지가 좀 높다고 좀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모든 제도들에서 이제 정서적인 측면이 항상 늘 말미에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환자들이요 대부분 그러니까 손쉽게 얘기하면 남의 손에 맡겨지는 거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예. 그래서 오랜 기간 정서적인 지원을 받았던 가족에게 의지하는 그리고 제3자가 개입을 했을 때 또 다른 어떠한 정서적인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또 가족들이 또 그런 모습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측면들이 또 다 어우러져서 가족 돌봄이 계속 가중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기존 정책의 문제점 살펴보고 있는데 이 의원님. 네. 두 분 말씀대로 사실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대단히 중요하고 잘 되면 상당히 어쨌든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올해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어요. 예, 예. 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있는데 중증 환자는 안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지적들이 나와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고 또 하나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 간병 수가가 너무 낮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만 원 실제는 13만 원인데 2만 원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험에 있어서의 수가화 해가지고 보험 혜택의 보험의 영역에서 이렇게 될 수 있게 그래서 실제로 간병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인숙 총장님은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그것이 공공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예. 듭니다. 공공이라는 것은 되게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중증인 경우에는 수가든 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셔야 되는데 똑같이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면 간병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 대상자를 받아야 되는 병원에서도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엄청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자칫하면 그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탈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충북을 보면 올해 이제 이 자료에서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도내 19개 의료기관에서 31병동 1,358병의 병상을 운영 중인데 실제로 여기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분의 1 정도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간병비 급여화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추진 방향을 밝혔는데요. 네, 김준환 교수님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정확한 표현은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요양병원. 예. 왜냐하면 현재 병원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있고요. 예, 예.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원은 이미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간병비를 다 전액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간병비가 지원이 안 되는 곳은 딱 한 군데 요양병원인데요. 예, 예.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간병비 급여를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급여화하면 의료 중심의 요양병원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고도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이 입원하는 그런 기관으로 아마 정책을 추진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확보하겠다는 게 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본인 부담비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보통 200만 원에서 뭐 많게는 270만 원 정도의 간병비가 나온다고 예, 예. 하는데요. 100% 본인 부담입니다. 네. 이것을 30%로 낮춰서 본인 부담을 6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으로 낮춰서 이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 대상 환자는 모든 노인병원 입원 환자는 아니시고요. 예, 예. 좀 고도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예를 들자면 산소 호흡기를 하고 계시거나 이제 치매나 파킨슨이 중증이셔서 이 케어가 고도로 좀 어려우신 분들 중심으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적용 대상 병원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이 한 1,400개 정도 있습니다. 예, 예, 예. 이 중에 2030년도까지 500개 정도의 요양병원을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요,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환자 중에 한 37% 정도, 네. 그리고 요양병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36% 정도가 이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의 예. 어떤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030년까지 한 6조 5천억 정도의 5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요양병원이 간병비 급여 정책이 추진되기 전에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것들,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는 대단히 획기적이다. 대통령 핵심 공약으로 있어서 그 간병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예산도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제 충북에 있는 요양병원들이나 이렇게 같이 혜택이 되고 또 농촌 지역 다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직 안 되는 측면들이 대단히 그들은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충북도민들도 이제 간병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과연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측면에서 이 간병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화 문제, 국가적인 책임으로 돌리려는 의식이 좀 더 정확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간병비 급여화를 더 확대를 해서 예산을 더 확대해서 대도시 중앙에 있는 수도권 중심의 대도시 중심의 이런 혜택이 아니라 중소도시 우리 지역에서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이 발표된 직후부터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도 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제 이걸 재원을 건강보험료로 이제 대처를 한다고 하니 예. 지금도 수년 후에는 건강보험료가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에 대한 거고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말씀하셨던 대로 요양병원 간병인 급여화를 제도를 마련하게 되면 무엇이 가장 우려가 됩니까?라고 했더니 건강보험에 대한 파산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로 꼼꼼히 제도적인 측면을 고민해보고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에 이제 요양병원 시장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요양병원 협회 측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십니다. 1,400개의 요양병원 중에서 그 수년간 500개의 요양병원에 물론 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중간 정도의 요양병원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문을 닫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는 요양병원의 급여화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숨어진 속내는 요양병원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불편한 속내를 좀 나타내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서 사회적 입원 환자들에 대한 입원비를 의료비를 좀 증가를 하겠다라는 측면도 있는데요. 이 사회적 입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실 요양병원에 입원하실 정도의 상태는 아니세요. 근데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원해 계신 대상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의료비를 높여놓으면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병원을 퇴원할 수밖에는 없고
또 사각지대로 몰리게 되고 또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가족의 돌봄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까지 좀 꼼꼼하게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유인석 총장님. 지금 보면은 결국은 인력 구조, 그다음에 지역적 편차, 인프라 등이 다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급여화 시키면서 돌봄 인력 이런 거는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만 자꾸 늘어나게 되면 서비스는 없으면서 재정만 자꾸 늘어난다라는 그런 또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그 재정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급여의 수준, 대상, 또 말씀하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결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다가 좀 몇 가지 덧붙이자면 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성공하려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가 구축이 돼야지만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송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입원을 줄이려면 이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본인이 사시던 지역에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지만 의료 중심의 요양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요양병원에는 의료 서비스가 필요 없는데도 모실 데가 없어서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선행해서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우려되는 사항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양병원에 모실 것인가 요양원에 모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면 아마 요양병원 선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저희가 AIP라는 게 있습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살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좀 살아가는 게 바람직하고 비용적으로도 절감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의 이런 노인복지에서 하는 개념인데요. 이런 개념이 과연 맞느냐? 어르신들을 또 시설에다가 자꾸 모셔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제도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서 당연히 의료 중심의 시설과 또 지역사회 중심의 시설을 균형 있게 맞춰놓을 때 이 제도가 아마 재정 부담도 좀 적고 또 저희가 AIP라고 하는 이념을 잘 실현하기에도 적합한 제도로 안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분들만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간병비 급여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도적인 대책이나 보완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지 않고서 병원에서 굳이 없는 분들은 지역사회에서 말씀하신 지역사회 커뮤니티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흡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닐 겁니다. 이 간병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또 다른 해법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누가 먼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원장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앞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우선은 저는 이 간병비 급여화보다는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간병비 급여화가 되었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그냥 어떠한 하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만들고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제가 간병 서비스에 대한 강화도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또 재활 이런 것들이 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간병 인력의 전문화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간병 인력이 저임금의 비공식적인 노동으로 저희가 인정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간병을 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에 기준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가장 일선에서 돌봄의 최우선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떠한 처우 개선, 그런데 그냥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니라 이분들을 조금 전문화시켜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모든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 인력으로 양성을 해서 그에 맞는 처우를 좀 해주면
그냥 한 사람이 많은 역할들을 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또 돌봄의 간병의 질도 또한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돌봄 영역에서 간병 영역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저희도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데 저는 늘 그러니까 저희도 일선에서 보면 그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간병인들, 외국인들을 좀 보면 일단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인력들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구조상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전문적인 어떠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환자를 매칭해 줄 때도 정서적인 지지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의사가 우리나라 말이 가능하신 분들을 매칭을 시켜주고 정말로 중증으로 완전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로 의사소통이 조금 되지 않지만 신체적인 여건이 또 가능하신 분을 연결을 해준다든가 이런 체계화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또 다른 해법 누가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는 일단은 저희가 오랜 세월 거치면서 공동체가 많이 해체가 됐잖아요. 가족도 해체가 되면서 그 지역 안에서 예전에는 한 마을에서 아이도 키우는 것처럼 어르신들을 모셨다면 이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공공에다 자꾸 맡기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제도화 안에서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제도화는 분명히 한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제도를 벗어나게 되면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 지역 안에서의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것이 활성화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라던가 마을회관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의사단체도 여러 가지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를 운영하는 그 여러 가지 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좀 구성을 해나가는 게 시스템적으로 구성을 해나가고 그 지자체에서 좀 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좀 케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이 노인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커다란 숙제잖아요. 전체적으로 미래사회에서 실현해야 될 과제이긴 한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저희도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어떤 시설에서 이렇게 떠맡아서 하고 거기에다 비용을 지급을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쨌든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 내 집이 있으면 가능한 내 집에서 해결할 수 있게 어르신들이 집에서 멀리 안 가고 뭐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든지 간병인이든지 생활지원사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노인 돌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또 마을에서 저희도 요새 경로당을 되게 중요하게 복지에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의 기능을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조금 더 넘어가면은 뭐 마을 주변에 어쨌든 공동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공간 그래서 일정한 정도 간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중요한 게 어쨌든 지역사회 안에서 또 사실은 또 인력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간병을 어쩔 수 없이 뭐 일부러 쓰고는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좀 답답한 부분들은 요양보호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한 2만 명 정도 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요. 그냥 뭐 요양원이나 뭐 이제 일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대부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만 쓰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 간병으로 저는 이렇게 돌릴 수 있고 확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굳이 외국인으로 채우는 부분들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이 간병으로 인해서 간병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일정한 정도의 어쨌든 뭐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구조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병이 수가가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수가화 시켜서 일정 정도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고 또 뭐 굳이 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여러 어르신들을 돌려가면서 파트타임으로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이거를 쉽다고 이게 좀 눈앞에 꽃감이 달다고 외국인들 수입해서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의 인권의 문제 또 처우의 문제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거는 우리 국가적인
숙제나 부담으로 떠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정책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외국인들이 아니라 지역사회 50대, 60대 여성 노동력 그리고 또 남성의 노동력, 시니어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제 그게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준환 교수님 어떤 다른 해법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조금 발상을 전환해서요. 돌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좀 예방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좀 기울일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히 건강 증진과 관련된 것, 또 여가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충분히 제공될수록 예. 이런 사후적인 돌봄의 문제를 많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예방에 대한 우리의 이제 돌봄의 정책에도 예방 정책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역량을 기울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통합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현재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의원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도 통합돌봄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또 시범사업도 진천에서 쭉 한 2년 동안 했고 또 음성도 일부 하고 이렇게 조금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그 진천 사례를 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모범 사례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배워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국가적인 그 의지나 또 자치단체의 준비 이런 부분들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6년도부터 통합돌봄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좀 말로만 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다들 걱정하고 있고 저거 어떻게 그렇게 되면서 졸속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예산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편성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커다란 숙제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많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그래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인수 총장님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준비 상황? 저희가 오기 전에 이제 저희 제천시에 혹시 내년도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안으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고 본인들은 그 안에서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예산이 이제 확정이 돼야 본인들도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지 그 부분을 정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아직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거기서뿐만 아니라 공단조차도 같이 협업기관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분들조차도 어떤 식으로 이것을 풀어나가야지 지역 안에서 통합돌봄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우려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진천 사례 말씀하셨지만 거기 진천 돌봄 그 센터 안에 지금 8분 정도가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체계로 이 통합돌봄이 시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과연 행정이 어느 정도 카리스마를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그 체계를 잘 엮어낼 수 있는지 이거는 시스템에 잘 안착이 되느냐에 따라 이 제도는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서 원장님. 네.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 얼마나 준비가 안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찾아보니까 지난 10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김남희 의원실에서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 상황을 좀 전수조사를 하셔서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평균 준비율은 전국적으로 44.2% 정도의 준비율밖에는 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하고요. 세부 항목별 준비율을 보면 전담 인력 확보가 30.6%, 전담 조직 구성이 37.6%, 퇴원 환자 연계 의료기관 확보가 44.5%, 또 방문 의료기관 확보가 56.8% 등의 준비율을 좀 보이고 있고요.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 모든 것들이 이제 연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률은 19.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충청북도 의원님, 충청북도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충청북도의 종합적인 준비도는 33.8%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좀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정책을 만들 때 늘 고민되는 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인력 구조나 아니면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일을 추진을 할 거냐 아니면 일단 너네 해봐.
그리고 잘 되면 사람 줄게, 예. 조직 만들어 줄게. 이게 저희가 그 안에서 닭을 먼저 할 거냐, 달걀을 먼저 선택을 할 거냐는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예. 이 시스템만 잘 만들어지면 사실 뭐 간병에 대한 것도 일정 부분 지금 제도화되고 있는 것들도 일정 부분 해결이 될 거다라고 예측이지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그 지역사회 돌봄이 통합 돌봄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저희가 암묵적으로 다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조직을 만들고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예. 통합 돌봄 준비는 사실 정확한 표현은 시군마다 격차가 너무 크다. 예, 예. 그 준비를 잘한 시군도 있고 너무 미흡한 시군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예, 예. 실제로 지난 7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광주 서구, 그리고 경기도의 부천시, 예, 또 예. 저희 지역의 진천군이 있는데요. 이런 지역은 이미 그 행정조직 개편도 했습니다. 예, 예. 시군에도 전담 조직이 있고요. 읍면동에도 통합 돌봄 창구가 있어서 거기 신청을 하면 신청한 그 대상자를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또 그의 계획에 걸맞는 서비스의 충분한 양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준비를 잘 됐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네. 저희 11개 시군 중에 사실 시범 사업을 했던 진천군을 제외하고는 아쉽게도 아직도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사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 돌봄은 의료 영역하고 요양을 같이 합친 거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따로따로 서로 쪼개서 하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안 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저도 뭐 정말 중요한 개념은 이걸 지역사회에서 같이 책임지는 이거를 요양을 뭐 간병인이 다 책임지고 이제 의료를 간병인이 책임지고 요양을 뭐 이렇게 다른 복지사들이 하는 이런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쨌든 지역사회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그 안에서의 어쨌든 전달 체계나 이런 부분들도 좀 정확히 체계적으로 하고 그러면 저는 중요한 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행정기관도 그렇고 저희 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한 가지만 딱 예, 덧붙이자면 우리 도민들께서 쉽게 우리 지역의 통합 돌봄이 잘 되고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뭐냐면 퇴원하시고 과연 의료 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느냐를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체계를 아쉽게도 구축된 시군은 아주 소수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통합 돌봄 얘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 돌봄 체계가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만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역할이 클 텐데요. 오늘 토론 주제인 노인 환자와 노인 간병 관련된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라고 보시는지, 총장님? 일단은 협업이지 않을까요? 서로가 그 분의 어떤 상태인지를 서로 알아야지 되는데 병원서부터 그다음에 이게 행정으로 넘어가고 행정에서 다시 그런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지 않으면 완벽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어설프게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환자분이라던가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쉽게 설명이 되거나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누군가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하는 그런 분들조차 제대로 인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그 서비스를 접근하는 데는 문제가 많다라고 또 생각하고 저하시게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 체계가 잘 돌아가려고 한다면 어르신들 서비스를 이용할 분들한테 잘 홍보가 돼야 된다라는 것 하고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행정과 의료와 그다음에 복지 모든 것이 좀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야 아마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홍보와 협업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돌봄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돌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돌봄을 받아도 미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돌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덜 힘들었으면